1980년 10월 강원도 삼척의 한 어촌 마을. 바다를 품은 이 작은 마을에 그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안 절벽 아래로 한 여자가 떨어진 겁니다. 마을 남자들이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젊은 여자. 김씨 집안에 첩으로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파도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뎠대.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데 웅성거리는 사람들 뒤편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본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 절벽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삼척,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 100가구 남짓한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남자들은 배를 타고 나갔고 여자들은 해안가에서 미역을 따고 전복을 캤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씨 집안은 남달랐습니다. 배를 2척이나 가진 집,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어부 집안이었습니다. 넉넉한 살림의 기와집까지. 마을 사람들은 김씨 집안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4대 독자. 증조할아버지도 외아들, 할아버지도 외아들, 아버지도 외아들. 그리고 이 집의 아들 김씨 역시 외아들이었습니다. 4대를 내려오며 단 한 번도 형제가 없었던 집안. 그래서 김씨 집안에서 대를 잇는다는 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김씨가 25이 되던 해 집안에서 급하게 혼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들여서 하루라도 빨리 손자를 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웃 마을에서 색시가 들어왔습니다. 22살 이씨. 가난한 농가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이씨는 예쁘장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한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 대가 너한테 달렸어. 첫인사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그날부터 이씨의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고 시아버지와 남편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자들이 배 타고 나가면 해안가로 나가 미역을 땄습니다. 이 집에서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 이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녁이면 어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깁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돌았습니다. 김씨집 며느리는 정말 부지런해. 복받은 집안이야. 저런 며느리 얻었으니.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이씨 뱃속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처음엔 시어머니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일을 해도 칭찬 대신 한숨이 돌아왔습니다. 밤이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저 며느리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오? 이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인가? 내 몸이 문제인가? 이씨는 매일 밤 자신을 탓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그 또래 며느리들은 벌써 둘째도 낳았다. 넌 대체 뭐가 문제냐? 이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삼켰습니다. 남편 김 씨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아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 씨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 연민 대신 실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4대 독자의 무게. 그건 남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이 씨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마을 뒷산 약수터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화에 구판을 벌인 날, 이 씨는 밤새 절을 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부르텄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약장수에게 탕약을 지어 먹기도 했습니다. 쓰디 쓴 약을 석 달을 다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남편 김씨만은 이 씨 편이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씨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직 남편이 내 편이구나. 그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8년 차가 됐습니다. 그해 겨울,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급히 읍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못 가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운 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 씨가 다가가자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대를 외아들로 내려왔어. 우리 대에서 끊기면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시아버지는 한 달을 더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를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맺힌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들을 못 낳아서 영감이 눈을 못 감은 거야.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애가 없대. 아무래도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쯧쯧. 저러다 김씨 집안 대가 끊기겠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10년 차. 이 씨 나이 32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편이 바다에 나가고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하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녀를 하나 봐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 마을에 20살 먹은 처녀가 있는데 집안은 가난해도 몸은 건강하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10년이야, 10년. 더 기다릴 수 없어. 이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여라. 그 애가 아들 낳으면 내가 키우면 돼. 어머니, 첩을 들이신다는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에 무슨... 싫으면 어쩔 거냐? 그럼 내가 나가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년을 이 집안에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들이라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걸. 친정은 가난해서 출가한 딸을 다시 받아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 시절 쫓겨난 며느리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이 씨도 잘 알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 김 씨가 바다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소. 어쩔 수 없잖소. 그 한마디에 이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간 내 편이라 믿었던 남편. 결국 그도 집안 편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렇게 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김 씨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 옆 마을에서 온 20살짜리 처녀였습니다. 박 씨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 넷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굶는 날이 더 많은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 씨 어머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따님이 아들만 낳아주면 평생 굶을 걱정은 없을 거요. 그렇게 박 씨는 김 씨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팔려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씨가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이 씨는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고개 숙인 채 들어오는 어린 여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자리를 빼앗으러 온 거야.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20살. 저 나이에 남의 집 첩으로 팔려오다니. 불쌍하다는 생각도 잠깐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박 씨는 처음엔 몸을 낮췄습니다. 이 씨를 보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형님. 이 씨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형님, 제가 할게요. 형님, 편히 계세요. 이 씨가 부엌일을 하면 옆에서 거들었고 빨래를 하면 따라 나와 도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늘 이 씨를 앞세웠습니다. 저는 그저 형님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씨는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굴면 미워하기라도 쉬울 텐데 저렇게 굽신거리니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와 굴욕, 연민과 경계. 이 씨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씨가 선택한 건 체념이었습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키우면 된다. 시어머니 말대로 그냥 받아들이자. 이 씨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김 씨도 어색해했습니다. 박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성화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요. 남편은 이 씨에게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린 박 씨가 밥상을 차려 들고 오면 김 씨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박 씨가 웃으며 인사를 하면 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35 김 씨에게 20살 박 씨는 싱그러워 보였을 겁니다. 밤이 되면 김 씨는 박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눈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하지만 점점 핑계가 없어졌습니다. 박 씨 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씨는 홀로 차가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이 씨에게도 간간히 좋은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었습니다. 생선이 들어오면 좋은 살점은 박 씨 밥상에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면 박 씨 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작은 애야, 이거 먹어라. 몸보신 해야지. 시어머니는 대놓고 박 씨를 챙겼습니다. 이 씨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10년을 바친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시어머니와 박 씨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애야, 오늘 저녁 맛있었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가, 몸 잘 챙겨야 해. 알지? 어머니. 박 씨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박 씨를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10년을 이 집에 바쳤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까지도록 살았는데, 이게 내 대접인가? 고작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10년을 산 건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 방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가 들어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박 씨가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속이 울렁거려서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날로 읍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돌아온 시어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섰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박 씨의 방에 새 이불을 깔았습니다. 이제부터 넌 일하지 마. 몸만 생각해.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일할 수 있어요. 안 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박 씨는 그날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고스란히 이 씨의 몫이 됐습니다. 원래 둘이 나눠 하던 집안일. 이제 이 씨 혼자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바닷가에 나가 해산물을 캐고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큰애야, 작은애 방에 미역국 좀 갖다 줘라. 큰애야, 작은애 방 아랫목 좀 잘 데워라. 이 씨는 첩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가 갈렸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박 씨 배를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들이겠지? 틀림없이 아들이야. 박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일 거예요. 남편 김 씨도 박 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박 씨 방에서 잠을 잤고 뭐가 먹고 싶으냐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나도 저런 대접 한 번 못 받아봤는데 1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그의 가을. 박 씨가 산기를 느꼈습니다. 박 씨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박 씨 배를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들이겠지? 틀림없이 아들이야. 박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일 거예요. 남편 김 씨도 박 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박 씨 방에서 잠을 잤고 뭐가 먹고 싶으냐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나도 저런 대접 한 번 못 받아봤는데 1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그해 가을, 박 씨가 산기를 느꼈습니다. 마을 산파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이여라.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방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아들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아들이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들었소? 우리 손자야. 손자가 태어났어.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남편 영정을 향해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손자예요. 김 씨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아기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고생했소. 당신 덕분이요.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씨. 발걸음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이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4대 독자 집안의 5대 독자. 그 아이의 탄생 앞에서 이 씨는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의 삶은 더 처참해졌습니다. 밥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좋은 반찬은 전부 박 씨와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에게는 찬밥과 실의 기국이 전부였습니다. 방도 옮겨야 했습니다. 박 씨가 아기와 함께 큰 방을 썼고 이 씨는 구석 골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큰애야, 아기 기저귀 빨아라. 큰애야, 아기 목욕물 데워라. 큰애야, 작은애 밥상 드려라. 이 씨는 본처였습니다. 먼저 들어와 10년을 살림한 본처. 그런데 지금 이 씨가 하는 일은 첩에 시중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첩이 낳은 아이의 기저귀를 빨고 첩의 밥상을 나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 씨는 매일 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가봤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버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돌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김씨 집안의 5대 독자. 귀한 아들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강아지 무럭무럭 자라라. 김씨는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박 씨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부엌에서 손님 밥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씨를 돌잔치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박 씨의 태도가 확 달라진 게.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공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님, 이거 해요. 형님, 저거 좀 가져와요. 말투는 여전히 형님이었지만 어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이 씨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박 씨가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아기 물 좀 떠와요. 이 씨가 빨래를 하고 있으면 또 불렀습니다. 형님, 아기 기저귀 다 말랐으면 좀 개어놔요. 심지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형님, 내 방 좀 치워줘요. 아기 재우느라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해주라는 눈짓. 이 씨는 이가 갈렸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전현종이 됐나?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씨가 아침 일찍 바닷가에 나가 미역을 따왔습니다. 손이 꽁꽁 얼도록
찬물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돌아와서 잠깐 방에서 쉬려는데 박 씨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형님, 뭐해요? 아기 보고 있어야지. 내가 왜? 나 지금 피곤해서 좀 자야 된단 말이에요. 박 씨는 아기를 이 씨 품에 떠넘기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씨는 멍하니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남의 첩이 낳은 아이를 내가 왜 봐야 하나? 하지만 아기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렇게 박 씨의 아이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젖 먹이는 것만 빼고 전부 이 씨 몫이었습니다.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밤에 울면 달래고 정작 친엄마인 박 씨는 편히 잠을 잤습니다. 남편 김 씨는 어땠을까요? 이 씨가 한 번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의 시중을 들어야 해요? 본처인 내가 왜 첩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냥 도와줘요. 아기 키우느라 힘들잖소.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소?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마저 박 씨 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은 진즉에 박 씨 편이 돼 있었습니다. 이 씨가 항의하면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들을 낳아줬잖소. 조금 봐주면 안 되겠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말 앞에서 이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10년을 바친 것보다 아들 하나가 더 큰 건가? 이 씨는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박 씨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이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뭔데 그래? 저기, 큰형님 말인데요. 이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형님이 요즘 저한테 좀 그래요. 제가 뭘 부탁하면 싫은 내색을 하고, 아기한테도 정이 없는 것 같고, 이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이 없다고? 내가 그 아이 기저귀 빨고, 밥 먹이고, 밤새 안아준 게 나인데? 박 씨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계시면 집안이 불편해요. 차라리 친정으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으로 보내라고? 나를 쫓아내라고? 이 씨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생각해보자. 그 한마디에 이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해보자.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박 씨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지아비 첩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 첩이 낳은 아이까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개처럼 쫓아내겠다고? 이 씨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습니다. 이 씨는 소리 없이 부엌을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러움도 체념도 사라진 자리. 거기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 밤,
무언가가 새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기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이 씨는 골방에 홀로 앉아 무언가를 했습니다. 작은 수첩 한 권. 이 씨는 그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적어 나갔습니다. 수첩에는 지웠다 썼다 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였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수첩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그리고 며칠 후부터 이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박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자네 힘들지? 내가 아기 볼게. 푹 쉬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그동안 싫은 내색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지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이 씨는 아기에게도 다정해졌습니다. 아가, 이리 와. 큰엄마가 밥 줄게. 우리 아가 예쁘지? 큰엄마가 안아줄게.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큰애가 갑자기 왜 저래? 하지만 나쁠 건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싫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 저러는 게 맞지. 진작 저랬어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김 씨도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뭐가요? 작은 애한테 잘해주고, 아기도 잘 봐주고. 이 씨는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이 좁았어요.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제 마음 잡았어요.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소. 다들 한 식구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김 씨는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이제 마음을 잡았나 봐요. 그러게. 다행이네. 시어머니도 박 씨에게 했던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쫓아내자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웃었습니다. 낮에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정한 형님, 착한 큰엄마,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이야. 1980년 10월.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씨가 박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네 일어나. 형님? 무슨 일이에요, 이른 아침에. 오늘 나랑 절에 가자. 박 씨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절이요? 갑자기요? 응. 동쪽 바닷가 위에 작은 암자 있잖아. 거기 영험하다고 소문났어. 아기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러 가자. 박 씨는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님이요? 형님이 우리 아기 위해서? 그래. 이제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더 효험이 있대. 박 씨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요즘 형님이 아기한테 잘하더니 진심으로 아기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럼 저도 갈게요, 형님. 시어머니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어딜 가려고? 어머니, 동쪽 암자에 아기 건강 기도 드리러 가려고요. 둘이서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손자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어. 둘이 잘 다녀와라. 두 여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두 사람이 나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안 절벽 위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암자는 절벽 꼭대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두 사람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불상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가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씨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암자를 나섰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네, 잠깐만. 왜요, 형님? 저기 봐. 해 뜬다. 이 씨가 절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보면 더 잘 보여. 가서 보자. 박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절벽 가장자리. 깎아지른 낭떠러지 아래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졌습니다. 박 씨가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형님, 여기 경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렇지? 이 씨가 박 씨 뒤에 섰습니다. 좀 더 앞에서 보면 더 잘 보여. 박 씨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절벽 끝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 씨가 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오늘 같이 와줘서 아기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님? 박 씨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씨의 두 손이 박 씨의 등을 밀었습니다. 박 씨가 이 씨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절벽 끝에 선 채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마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빨리요. 동쪽 암자 밑이에요. 남자들이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바위 위에 누워있는 박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김 씨는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이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랬어요. 손을 뻗었는데 못 잡았어요. 저도 같이 떨어질 뻔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씨를 부축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소? 괜찮소? 불쌍해서 어쩌나. 아기 건강 빌러 갔다가 이런 일이. 며칠 후 경찰이 마을에 왔습니다. 목격자는 이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절에 기도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해가 뜨길래 구경했어요. 근데 발을 헛디뎌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 절벽 원래 위험하죠. 예전에도 사고가 있었고. 안타깝네요. 박 씨의 죽음과 함께 그날의 진실도. 바다는 그렇게 한 여자의 죽음과 또 한 여자의 비밀을 함께 삼켰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다음 날, 김 씨 집 마당에 장막이 쳐졌습니다. 박 씨의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불쌍해서 어째. 곡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김 씨는 상주 자리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 이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듯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씨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잡았어야 하는데 제가 못 잡아서. 마을 사람들이 이 씨를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소. 자네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이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착한 며느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마당에 모여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차다. 무슨 일이래? 어제 조사 끝난 거 아니었어? 경찰차가 김 씨 집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 4~5명이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곡소리가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형사가 상주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씨 맞으시죠? 이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그런데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 씨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제가 왜요?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에서 이야기하시죠. 경찰 2명이 이 씨 양옆에 섰습니다. 여보, 여보. 이 씨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례식장에서. 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씨가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왜 저 집 며느리를? 설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대체 경찰은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이 씨는 완벽하게 연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이 씨를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이 씨는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왜 끌려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사가 이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작은 애랑 절에 기도드리러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해가 떠서 구경했고요. 그러다 발을 헛디뎌서. 이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형사는 말없이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목격자요? 네. 스님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스님은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일찍 암자를 나섰습니다. 절벽 쪽 길로 내려오다가 2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 뜨는 걸 구경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미는 걸 봤답니다. 형사가 이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너무 놀라서 바위 뒤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마을 쪽으로 뛰어내려가는 걸 봤다고요.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오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겁니다. 이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스님이 잘못 본 거예요. 저는 안 밀었어요. 진짜 발을 헛디딘 거라고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경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댁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 벽장 깊숙한 곳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거 누구 글씨입니까? 이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절에 기도드리러 가자고 하기. 새벽에 둘이만. 해 뜨는 거 보러 가자고 절벽으로 데려가기. 뒤에서 밀기. 수첩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계획을 세운 흔적, 지웠다 썼다 한 자국들. 형사가 수첩을 이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래도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이 씨는 완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암자를 내려오던 스님의 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씨는 수첩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글씨, 자신의 계획.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쓴 거예요. 정말 밀지는 않았다고요. 이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왜 밀어요? 같이 살던 식구인데, 아기 건강 빌러 간 건데, 제가 왜? 형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스님이 잘못 본 거예요. 날이 어두워서 헷갈린 거라고요. 저는 손을 뻗었어요. 잡으려고 했다고요. 발을 헛디딘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형사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 수첩은 뭡니까? 뒤에서 밀기. 이건 뭐예요?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게 우연입니까? 이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 진술도 있고, 계획서도 있고, 이래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이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밀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10년을 바쳤어요. 1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그 집안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첩을 들였어요. 그것도 참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낳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를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10년 살림한 본처가 첩 시중을 든 거예요. 이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것도 참았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를 쫓아내자고. 10년을 바친 내가 개처럼 쫓겨날 판이었어요. 이 씨가 울먹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판이었다고요. 갈 데도 없는데. 참다.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10년을 모질게 살았는데 그렇게 버림받을 순 없었어요. 취조실에 이 씨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씨는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 씨를 징역 20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습니다. 마을에는 충격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기 건강 빌러 간다더니 그게 다 연기였대. 사람 속은 진짜 모르는 거야. 김 씨는 폐인이 됐습니다. 아내가 살인범이 되고 집안은 손가락질 받고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 집안은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배도 팔고 집도 팔고 마을에서 제일 잘 살던 집이 거덜났습니다. 4대 독자의 집안, 대를 이어야 한다던 그 집안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2살배기 아이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삼척 바닷가, 그날 한 여자가 떨어졌던 절벽, 파도는 오늘도 바위에 부서지고 있습니다. 대를 잇겠다는 집념이 한 여자를 지옥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씨는 정말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만들어낸 피해자였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씨는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둘만 아는 장소, 누구도 모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암자를 내려오던 스님의 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긴 죄는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